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PA 중에 지표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다뤄보고 또 피플 애널리티스를 하면서 생기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부분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어떤 희노애락이 있는지 현업에서 어떤 뭐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보니까 그때 이제 질문이 여기 실명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두려움 없는 Q&A도 그래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못 받으면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익명 게시판 통해서도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또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먼저 좀 드려볼게요. 예, 오늘 주제는 데이터 히어로의 그 피플 애널리틱스 속 희노애락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어,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은 제가 처음부터 좀 동아 소시홀딩스에 다녔던 건 아니고요. 한 투자은행에서 이제 PB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첫 직장 생활은. 예. 근데 요새 이제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죠. 예. 제가 다닐 때도 그때 막 브렉시트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저희 그룹사에 이제 저희 그룹사에 있는 한 전문의약품 제약회사 동아ST에서 MR로 좀 활동을 했어요. MR이 이제 전문의약품 세일즈를 했는데,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그 제약영업을, 그 전문의약품 제약영업을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혹시 안 들리시는 분 있으세요? 예, 예. 아, 잘 들리세요? 예. 어, 강수민님, 예. 잘 들려야 될 텐데, 예. 뭐, 스피커랑 그런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인재개발원에서 좀 근무 한 3년 정도 근무했고, 현재는 HR 전략팀에서 또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HR 경력이 더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회사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임직원 수가 한 5,500명 정도 돼요. 그중에 이제 13개 계열사 위주로 데이터 분석하고 있는데, 그 13개에서 하면 5,300명 정도가 되고, 여러분들 뭐 잘하는 회사는 한 두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카스랑 이런 거 하고 있는 동아제약이라던가, 포카리 스웨트나 뭐 오로나미시, 데미소다 이런 거 하고 있는 이제 동아오츠카, 뭐 제약, 헬스케어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피플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벌써 이 영상을 찍은 게 2년이 됐네요. 2년 전에 제 아들이랑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드라마가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때 남자 주인공이 이제 남주혁이었고 여자 주인공이 수지였나?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아들이랑 같이 보다 보니까 제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빠 그 머신러닝이 뭐야 딥러닝 뭐 AI가 뭐야 막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칠판에 써가면서 막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빠한테 다시 설명해봐 그랬더니 못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직접 할 수 있게끔 이걸 이제 구축을 했었는데 구축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켜줬는데 그때 나중에는 별의별 거 다 만들어서 저도 신기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야, 너 문제 풀 때마다 막 이렇게 똑똑해지잖아. 너 아빠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한 300문제씩 이렇게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딱 갔다 왔더니 자기 혼자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다른 문제도 막 이러고 있고요. 멈췄네. 예. 그래서 야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주자. 위에는 마이크 끼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안전해라고 한번 지어주고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벗고 있으니까 위험해로 하고 너 같은 경우 이제 600문제 정도 풀려면은 너는 하루 종일 걸리잖아. 근데 이거는 컴퓨터는 그 엄청 많은 문제도 되게 순식간에 풀 수 있어. 금방 똑똑해지겠지? 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마스크 벗고 있으면 위험해. 쓰고 있으면 안전해. 이렇게 딱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한번 이렇게도 해볼까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마스크를 살짝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제 막 왔다 갔다, 오!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턱스크라고 하죠. 예, 턱스크를 딱 치웠더니, 아빠 이거 틀린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틀린 문제만 뭐 여러 번 풀면 그 문제 또 안 틀리잖아. 얘도 나머지 공부 한번 시켜보자. 라고 해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살짝 내려면, 턱스크랑 입스크 다 이렇게,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신기해서, 너 나와봐 한 다음에, 제 얼굴에다 이렇게 했는데, 제 얼굴에서도, 이렇게 잘 되고, 두 사람 했을 때도 굉장히 잘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이제 딥러닝에서는 이게 CNN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 구축하려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파이썬 코드들이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굉장히 또 오랜 시간들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초등학생 저학년이 자침에 자고 일어나서 잠옷 차림으로 순식간에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저는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AI, 뭐 통틀어서 뭐 DT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블루오션이네, 레드오션이네, 뭐 이런 개념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뭐 의식주처럼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우리 곁에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비중이 점차 커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DT랑 뭐 머신러닝, AI,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이 너무 전문적이라는 선입관에 내 일이 아니라 약간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좀 비즈니스를 창출할까, 이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한번 고민하시면 더 어떨까 싶어요. 이 화면은 실제로 오른쪽 위에 있는 엑스퍼트 모델을 누르면은 이 모델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로 추출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뭐 엘리베이터라던가 게이트라던가 이런 데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도 여러분들 지금 뭐 데이터 이미 잘 하시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문외한이었던 분들도 저희 하트 카운트 그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석들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지금 데이터 분석이라는 장벽을 좀 높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지 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 이종학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교수님이랑 같이 4월부터 5월까지, 링크드인의 피퍼앤티스 채용 데이터를 약 한 1660개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는 거의 데이터가 없었고, 여기 보면 뭐 인도에 굉장히 많고, 미국, 캐나다, 뭐 유럽, 독일이나 영국 이쪽에 제일 많네요. 이런 쪽의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단어들이 좀 많이 들어있나라는 걸 좀 봤는데, 여기 봤을 때 뭐 MS 오피스는 다른 데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 예를 들어 파워 BI라던가, 뭐 태블로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HRIS 같은 경우는 워크데이라던가 석세스 패터 뭐 이런 HRIS 경험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R이나 파이썬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QL도 많이 이렇게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계, 뭐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포함된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 1456개의 잡 포스팅 중에 69%가 이 단어를 여기에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툴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HRIS, 그리고 파이썬이나 SQL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현업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지 오늘 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여기 HR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이 책 읽어보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앤디 그룹의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인데요. 그 OKR 만드신, 그거라고 해서 유명하신 분이죠.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운영을 잘 하려면 뭐 좋은 지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확인하길 바라는 5가지 지표는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출근을 해서 확인하고 싶은 5가지 지표는 무엇인지.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지표가 행동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지표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반대되는 지표를 짝지어 측정하는 것인데, 예로 든다면 재고 수준과 부족 빈도란 지표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다. 예, HR 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채용 데이터를 본다면, 뭐 이 조직이 뭐 채용 데이터만 본다면 막 채용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사람을 많이 뽑나 보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는 뭐 퇴사자가 얼마나 많으면 맨날 이렇게 채용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 데이터를 본다면 우리는 퇴직 데이터라는 지표도 같이 살펴봤을 때 안 보이던 게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런 내용도 있네요. 첫 번째 원칙은 어떤 지표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히 업무 활동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결과물을 측정해야 된다. 영업사원이 그가 수주한 주문으로 평가받지 그가 한 통화 수로 오타했네요. 평가받지라고 평가받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예,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HR에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채용 관련된 지표라고 했을 때 저희 첫 번째 특강 때 저희 황성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턴오버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타임 레이브 그러니까 뭐 채용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야지, 뭐 이 사람이 채용 다각화를 통해서 뭐 지원자 수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을 때 채용 다각화 횟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포스팅 공고 횟수라던가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원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채용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런 걸로 평가받는다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런 지표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냐라는 걸 보면은 지금 HR 지표 관련해서 점점 공개를 많이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외국에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정부점 공개를 해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ESG라는 거랑 맞물려서 비재무 지표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HR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표를 공개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이렇게 좀 ESG라는 그런 바람에 휩쓸려서 저희 HR도 점점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거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어요. 많은 상장 기업들이. 그래서 몇 가지 기업들만 좀 살펴보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지표들을 계속 저희가 이제 다트라던가 거기도 보면 이제 직원 수라던가 평균 재직 연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좀 더 파고들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어떤 직군이 뭐 남자와 여자 비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연령대별은 이게 뭐 2020년부터 이제 들어가나 보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고 뭐 다양성에 대한 지표들도 이렇게 있는데 외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다양성 D&I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달에 HR 인사이트 그 매거진의 특집이 D&I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특집을 달았었던 것 같은데,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인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막, 뭐, 성격이라던가 자녀 유무라던가 그리고 뭐 관련 경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성 지표를 관리하는 그런 조직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달에 그 HR인사이트 매거진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에 대해서 뭐 채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직률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도 계속해서 뭐 해서 공개를 최근에는 해 나가는 추세고요. 퇴직 인원에 따른 다양성에 대한 지표들, 그리고 신입사원, 심지어 신입사원 초임. 지난주 그 특강 때 이종학 교수님께서 뭐 급여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하셨죠. 네,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직급별, 심지어 뭐 직급별 임금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고 있고, 노동시간이라던가, 그리고 뭐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것도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뭐 총 교육 시간이라던가 인당 교육 시간, 인당 교육 투자 비용 이런 부분들도 빠지지 않고 또 최근에는 구성원 몰입도라 해서 컬처 서베이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컬처 서베이 같은 거 하면은 우리 조직원들한테도 공유가 안 된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도 이렇게 점점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뭐 보건안전,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ESG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왠지 수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자동으로 전산 시스템에서 이제 이 지표들을 다 만들어 놓고 모니터링하는 식으로 이 지표들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 현황, 채용 현황, 이직 현황, 뭐 다양성 관련된 부분들,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 볼 수 있고, 저 교육 관련돼서도 거의 비슷비슷하죠. 예.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또 이렇게 이중 몰입 관련해서 또 이렇게 직원 몰입도 관련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부서별로 그리고 부서별로가 아니라 부문별로 직급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를 또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거의 좀 당연시 되고 있고 심지어 외국의 그 블라인드라던가 그 자플래닛 같은 게 이제 글래스도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글래스도어에 대한 그 수치도 여기다 이제 해서 투자자들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어떻게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내 현황을 좀 보여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조금은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 같기도 한데 뭔가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 회사도 이제 통합 보고서를 해가지고 그룹사 13개에 대해서 통합으로 이제 보고서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도 아까 거기처럼 이 수합을 따로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다 지표를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뭐 말 기준으로 이렇게 딱딱딱 인원수 나오게 하고 오늘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거 발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데이터 수합하다가 이제 진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 수합을 하는데 한 3월 정도면 이제 수합이 맞춰진다고 하는데 그런 수합하는데 이제 진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수합을 해서 공시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과거보다 더 좋은 지표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반드시 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직군별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과거 히스토리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따로 수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치 그대로 적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시간 중간 점검이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수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작년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지표는 좀 끌어올려야겠다 뭐 이런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지표를 수합하는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표를 좋게 만드는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죠. 아까 그 교육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 관련해서 뭐 제 이름을 찍으면은 제 연간 뭐 평균 교육 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뭐 인당 평균 교육 시간도 지금 글로벌 지표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회사를 찍으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번 연도의 교육 시간이 인당 교육 시간이 몇 시간 이렇게 나오는지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교육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런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뭐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서 좀 지표를 끌어올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면.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들마다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비교를 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글로벌에서는 이거에 대한 규정을 이제 표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ISO 30414라고 있는데 이재진 선생님께서 영국 리즈 대학교 연구원으로 계시는 이재진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ISO 30414를 좀 최초로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이 매거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딱 봤을 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 HR 리포트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이치뱅크가 가장 좀 빨리 이 HR 리포트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이치뱅크 HR 리포트라고 이제 검색을 해서 하면은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이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두세 장으로 돼가지고 한 60장 정도 되는 리포트로 매년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뭐 필수로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됐고 지금 일본에도 많이 건너온 것 같아요. ISO 이 부분이.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안에는 충분히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국내 기업들의 많은 기업들의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 ISO 304S를 이제 좀 아는 분들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랑 점점 맞춰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추세다. 해서 여러분들도 ISO 30414라는 존재를 알고서 좀 준비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지표를 이제 슬슬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표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뭐 찾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자동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퇴직률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매번 재작년 퇴직률은 얼마였지 해서 손으로 써놓고 그럼 지금 퇴직률은 얼마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퇴직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퇴직률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임직원 수의 퇴직자 수가 아니라 1월 1일자 임직원 수 그리고 12월 31일자 임직원 수를 더한 다음에 이걸 두 개로 나누고 그 값을 이제 분모로 가져가고 그 기간 동안 퇴직자 수를 분자로 가져가지고 이제 퇴직률을 구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네. 예, 이거를 자동화하려면 일단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안 쌓여 있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는 쌓여 있을 거예요. 아마 사원 명부는 있겠죠. 그래서 사번이라던가 이 사람의 직군이라던가 뭐 직무랑 뭐 최소 이 정도는 쌓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생년월일 뭐 주민등록번호로 인사팀에서는 다 가지고 있죠. 이건 실제 주민등록번호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막 친 거예요. 그리고 입사일이라던가 그리고 퇴직일 그리고 퇴직 사유 정도 이 정도는 있겠죠. 이렇게 세분화되지는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자발적 퇴직, 비자발적 퇴직 이 정도는 이제 라벨이 될 텐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 1월 1일 작년에 1월 1일 임직원 수를 자동으로 구해주는 산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코딩을 떠나서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코딩을 좀 아는 분들도 이제 코딩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작년 21년, 지금이 22년 7월 28일이죠.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1월 1일에 임직원 수를 구하는 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입사일이 작년 1월 1일보다 더 적어야겠죠. 낮아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작년 1월 1일을 자동으로 구하는 식을 어떻게 계산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투데이에서 2022년 7월 28일에서 마이너스 365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며칠일까요? 2021년 7월 28일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이어의 최소값을 가져와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어의 최소값 하면 1월 1일이 나타나겠죠. 만약에 먼스의 최소값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2022년, 21년 7월 1일이 나타나겠죠. 뭐 데이의 최소값을 가져와라. 7월 28일 00시 00분이 나타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어의 최소값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21년 1월 1일이 된다. 예,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서 이거를 나타내려면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코딩을 잘하는 분은 바로 치면 되겠지만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은 구글링을 해나가면서 뭐 이어의 최소값 구하기 뭐 이런 거 하면 다 나와요 구글링에. 예. 투데이에서 365 빼는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값에서 이어의 최소값을 구하는 공식, 뭐 이런 구글로 이런 거 하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함수라던가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 두 명이 빠지겠죠. 21년 7월 5일 같은 경우는 1월 1일 이후의 날짜니까, 예, 이거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 1, 2, 3, 4, 5, 이 다섯 명이 남죠. 그렇게 했을 때 또 나머지 퇴직한 사람, 이미 퇴직한 사람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직일이 널값이거나 이렇게 널값이거나 1월 1일보다 작년 1월 1일보다 예, 큰 사람들은 예, 큰 사람들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1년 1월 1일에 자기가 1일자 임직원 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사람들은 1월 1일에 임직원 수로 카운트가 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분석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이 숫자는 내가 매번 손으로 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구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그 다음 이거를 이제 한번 손으로 종이에다 쫙 써보고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코드를 찾아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손쉽게 코드를 찾아서 자동화 시켜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퇴직률을 뽑아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퇴직률만 딱딱딱 해놓으면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요 정도 데이터 4번도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만 가지고 이 생년월일 가지고는 이제 나이대를 뽑아낼 수 있을 거고 이 뒤에 1, 2 요새는 지금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3으로 3, 4로 시작하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런 걸로 가지고 성별을 또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식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임직원 수라던가 전전년도 퇴직자 몇 명인지 전년도 퇴직자 몇 명인지 당해년도 퇴직자는 지금 몇 명인지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최근 1년과 이전 1년의 트렌드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아까 퇴직에 대한 다양성도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남녀별로 직급별로 예, 나이별로 퇴직에 대한 다양성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 조직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직군마다 퇴직률이 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아마 회사마다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직군마다 회사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텐데 어느 직군에서 작년 퇴직률과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퇴직률이 이 정도 됐었는데 올해 벌써 예,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끝났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면서 접근을 해야겠죠. 리텐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반대로 우리가 또 채용 데이터 관련해서도 아까 그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여러분들 그 백종원 선생님의 그 중국집 이름이 뭐였지? 채팅창으로 좀 잠깐만. 백종원 선생님 중국집 그 이름이 뭐였죠? 예. 맞다. 홍콩 반점. 예. 홍콩 반점에 가 보시면은 그 아마 짬뽕이랑 짜장면 둘 다 시키시면은 이 같은 재료가 같은 게 되게 많이 겹칠 거예요. 야채라던가 고기라던가 이게 이거 같은 재료네 이렇게 볼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피플앤티스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한 가지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그 활용 목적을 넓히는데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걸 통해서 퇴직 데이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 아까 그 퇴직 데이터인데 이거는 이제 였다 찍으면은 누군지 이제 사람 이름까지 볼 수 있게 했던 거고, 예, 이런 식으로 퇴직 데이터로 이제 퇴직 현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코호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마케팅 애널리티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홈쇼핑 같은 데서 언제 뭐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뭐 구매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분석할 때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코호트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HR에서도 입사자를 데리고 해가지고 몇 년도에 입사한 친구들이 몇 년이 지났을 때 몇 퍼센트나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리텐션 관리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힘들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의 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분석 방법도 한 가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3, 4, 5년 차에 색깔이 좀 많이 그 전보다 많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3, 4, 5년 차에 이제 퇴직이나 뭐 이직이나 자발적 퇴직이니까 예, 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뭐, 우리가 좀 수합하기 어려웠던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뭐, 많이 구축을 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좀, 신기해하고, 처음에는 또 되게 되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RPA와의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급여 업무 RPA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와 RPA의 결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글에서 찾아보고 했는데 이미 명화공업이라는 데서 좋은 사례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BI를 구축하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자동으로 쌓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DB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도 해야 되고, 뭐 서버가 없으면 서버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BI라는 게 대시보드라는 게 우리가 매일 살펴봐가지고 하면은 바로바로 좀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한데, 대시보드가 만약에 뭐 두세 개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막 100여 개다 이렇게 되면은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이제 조직 단위별로도 이렇게 또 살펴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이제 13개 계열사를 막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예, 어려움이 있죠. 매일마다 그걸 살펴보기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RPA를 통해 가지고 좀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우리가 SQL DB에다 연결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돌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들도 아침 6시마다 이 데이터가 돌아가게끔 자동으로 돼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문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던가 아직 DB화하지 않은 어떤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교육 데이터가 뭐 휴넷이나 멀티캠퍼스에만 쌓여 있고 우리 쪽에는 뭐 쌓여 있지 않고 뭐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뭐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RPA로 하면은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시보드를 가지고 이 필터가 로봇이 매일마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걸어 놓는 거죠. 퇴직률이 전보다 이제 뭐 10명, 20명, 30명, 10명 단위로 늘어날 때마다 뭐 그 부서의 인사팀장 뭐 누구에게 뭐 메일을 보내라라고 하면은 로봇은 아침마다 이제 필터를 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수치가 우리가 걸어 놓은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은 그거를 사진을 찍거나 그 대시보드 URL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인사부서에다가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가 되겠죠.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뭐 다른 업종에서 그 HR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유튜브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아마 저희 회사도 내년 정도면은 이런 사례로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를 좀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까 싶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일단은 제일 많이 HR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게 이제 HRIS예요. 예를 들어서 워크데이라던가 서세스 패터, 예, 이런 HRIS의 HR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레몬 베이스라던가 뭐 이런 성과 관리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사의 클라우드가 아닌 우리 회사 서버가 아닌 외부 클라우드를 활용해가지고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내부와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웹상에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경영진, HR, 구성원 이렇게 방면으로 공유를 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URL 올렸으니까요. 여기다가 질문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그냥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HR 시스템을 기획하거나 이럴 때 이제 HRIS 담당자라던가 이제 우리 DB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 서버 관리자라던가 DB 관리자분들이랑 또 사이에서 저희 피플 엔티스 하는 사람이 이제 또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HRIS에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살짝 바꾼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막 그게 막 엮여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직군 정보를 뭐 직군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전 직원들의 직군 정보를 싹 바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그냥 데이터 이렇게 바꾸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직군 정보가 영업이랑 회계 쪽에 어떤 예산을 나누거나 영업 실적을 나누는데 활용되고 있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HR 시스템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영업 담당자, 그리고 뭐 예산 담당자, 예산 쪽 SAP 개발자라던가 ERP 개발자라던가 그 영업 쪽 ERP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같이 회의를 해 나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HR 데이터가 그 뒤에는 또 어디랑 연결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면서 시스템을 수정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애널리시스 DB라고 돼 있는데 이 DB에다가 데이터를 적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데이터 필요하니까 이 데이터 쌓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구를 많이 해요. 그냥 근데 그렇게만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데이터 쌓는데, 이 방법으로 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은, 굉장히 뭐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최소한 데이터를 쌓을 때 어떤 방식으로 쌓아야 된다라는 건 좀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 정규화라는 그런 학습을 좀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재를 해나가고 어떤 식으로 쌓아야 되는지 그거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정규화는 쉽게 말해서 그냥 데이터를 쪼갠다는 개념이에요.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이제 저장하는데, 이 하나의 테이블을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개의 테이블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식으로 왜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막 데이터 쌓다가 비즈니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바뀌어버리면 지금까지 힘들게 쌓았던 이 비즈니스에만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쌓으면은 비즈니스가 맞췄을 때 이 데이터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았던 데이터를 쓰질 못해요. 비즈니스가 바뀌어버리면. 근데 이런 식으로 정규화로 다 쪼개버리면은 나중에 비즈니스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조합을 다시 해가지고 이 비즈니스에 다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정규화라는 부분을 반드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부에 우리 임직원들 데이터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교육 데이터라던가 뭐 성과 관리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이제 SaaS라고 그래요. 외부 클라우드를. 이 외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또 이 내부로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외부 개발자와 내부 개발자 사이에서 저희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부 개발자한테는 저희가 이제 담당자한테 저희가 이런 데이터 필요하니까 뭐 API를 구축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시면 거기서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뭐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API를 구축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개발자 언제까지 필요해요? 한숨을 한번 일단 쉬실 거예요. 한숨을 한번 쉬시고 뭐 언제까지 필요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걸 이제 내부 개발자랑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워크데이라던가 우리의 뭐 플렉스도 이제 사스 데이터죠. 우리 내부 서버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 내부에 있는 개발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API를 구축할 건데 그 내부로 끌어올 수 있게끔, 자동으로 끌어올 수 있게끔 구축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분도 막 이것저것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 API 구축돼요? 연결 방식은 뭐 매일 가져오면 될까요? 막 이런 것들을 질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이렇게 컨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개발자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둘만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API 가이드를 전달해 주면서 데이터가 이제 잘 들어오고 있는지,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오류 같은 것도, 내부 개발자는 뭐 교육 데이터가 뭐 이렇게 쌓였는데 뭐 매월 1일마다 뭐 교육 데이터는 안 쌓여 있고 어느 분야는 안 쌓여 있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쪽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쌓이고 있는지 제대로 안 쌓이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잘 쌓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확인해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뒤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후에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블라인드라던가, 자플래닛에 있는 기업 평판이라던가 면접 후기 데이터들도 많이 수합을 해가지고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어떻게 좀 끌어오고 있는,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 이제 블라인드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블라인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블라인드의 기업 후기 데이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5개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시계열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텍스트들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워라밸을 장점으로 생각하는 집단은
어떤 정형 데이터가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최근 연도에는 뭐가 이렇게 다른지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4사분면으로 나눠 가지고 또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변수 두 개를 지정을 해가지고 뭐 급여 및 복지로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워라벨로 이제 해가지고 워라벨 하면은 우상 같은 경우는 워라벨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을 하는 집단이 이렇게 나타나고 반면에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워라벨은 만족하고 있지만 커리어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하 집단 같은 경우는 워라벨은 이렇게 높지만 커리어 향상에 있어서는 어떤 뭐 그런 집단도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로 이제 나눠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사분면을 나눠서 분석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상분면의 특징은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분면을 찍으면은 우상분면은 다른 분면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텍스트들이 많이 나타나네. 그러면 여기서 많이 나타나는 뭐 보장이라던가 뭐 이런 걸 딱 찍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장이 포함된 그런 이제 텍스트들만 그런 데이터들만 이렇게 필터가 다시 되는 거죠. 그 반면에 뭐 좌하 분면은 또 이렇게 다른 특성들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사사분면 같은 분석은 예전부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사분면으로 분석하는 목적은 만약 우상분명이 좋은 거라면 이 좌상, 우상, 그리고 좌하에 있는 그런 조직들을 우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분면의 특징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어떤 게 좀 다른가?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이번에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좀 가벼운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는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군집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가볍다고 했는데 좀 걸리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군집의 개수를 파라미터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유형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집의 개수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뭐 이것도 뭐 이렇게 하면은 군집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군집의 특성은 뭐지?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교육에 있어서 교육 뭐 컨텐츠를 나눠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 진단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서 그 조를 나누는데도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태블러 안에다가 파이썬 코드를 여기다 머신러닝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도 바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기업문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RPA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매일 크롤링을 해가지고 DB에다가 다시 적재를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RPA를 통해서 그걸 한다면은 컴퓨터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침마다 그걸 통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아까 그 대시보드가 자동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주겠죠. 네.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이제 적재에다가는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해나가고 데이터가 흐를 수 있는 그리고 HR 안에 있는 데이터가 흐를 수 있게끔 지금까지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구성원들 그리고 HR 기능 그리고 경영진들에게 이거를 보고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조직 문화 진단 데이터 공유라던가 뭐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거 진행을 했던 건데 뭐 우리가 회의 문화를 뭐 분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파란색 테두리가 이제 문화적인 변수들이고 뭐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그런 진단이 되겠죠. 소통 지수는. 그리고 뭐 토론 지수, 뭐 실행 지수, 뭐 우리 뭐 회의가 하면 결론이 잘 도출되고 있는지. 그 회의 도구라는 게 저희 회사에 있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자주 사용하는지 본 적도 없는지, 주로 어느 요일에 회의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은 뭐 몇 회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일주일에 뭐 얼마나 회의를 진행하는지, 회의를 하면 보통 몇 시에 이제 회의를 하는지, 회의를 한번 하면은 보통 얼마나 길게 회의를 하는지, 이런 분도 있었고,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선 무엇이 바뀌었다고 생각됐습니까? 라는 측면에서 뭐 회의 전에 자료를 미리 공유하는 게 많아졌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36%, 뭐 결론이 많이 도출돼졌다, 뭐 이런 사람도 많았었고, 회의 시간 관리는 뭐 확실히 많이 됐나 보네요. 예, 62%막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주로 오전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 집단의 경향도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임직원들이. 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긍정 비율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점심시간 이후에 주로 회의하는 집단의 긍정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심리적 안정감을 좀 느끼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예, 회의 문화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한 40%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예, 손쉽게 직원들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회의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긍정적인 비율이 예, 급감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되고 회의 전에 자료를 미리 공유하는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결론이 도출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 20%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클릭을 통해서 손쉽게 직원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의 문화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의 경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의 경향, 뭐 임원들만 봤을 때, 뭐 관리자만 봤을 때, 뭐 직군별로 봤을 때도 손쉽게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뭐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리 임직원들이 직접 이 밑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의 분석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라고 해서 댓글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죠. 실제로 저희도 이제 그런 서베이 같은 경우를 하면은 항상 이제 직원들한테 공유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이제 팀에서 이렇게 뭐 포스트 형태로만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직원들이 그 분석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손쉽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특히 조직 문화 쪽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연령대별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리더를 많이 바라는지 그런 것도 직원들이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밑에만 이렇게 댓글들이 막 달려요. 뭐 어떻게 했을 때 더 좋은 리더가 될까요? 라고 하면은 막 밑에 이렇게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것 좀 설명드리면 대시보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뭐 이게 뭐 딱 뭐 규정된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익스플레인 관점의 대시보드와 익스플로어 관점의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내가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대시보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현상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직접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시보드들이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의도한 바를 가지고 어떤 익스플로러 그 대시보드를 직원들이 직접 탐색하면서 혹은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의도한 그 분석 결과를 설명을 스스로 인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대시보드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좋냐? 특히 조직문화 쪽에서는 설문 후에 빠르게 공유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데이터가 다 완료되고 이 대시보드가 작성되는 게 아니라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이 대시보드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진단이 다 완료가 되면은 그 샘플 데이터 빼가지고 진짜 데이터를 이제 꽂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게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유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 조명이랑 전기 배선이랑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전구를 뺐다 끼면은 전구만 갖다 끼면은 우리가 원하는 딱 모습이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많은 집단에서는 이제 진단하고 공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긍정적 조직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많은 집단이 이제 진단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변화 관리 활동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조직이 많은데 진단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조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하고 공유하고 분석하는 그 자체를 조직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회의 문화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분석을 하게끔 하면은 우리 구성원들이 분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서적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필드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 저는 특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HR에서 우리 직원들은 참 안 변해, 변화 싫어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트렌디하고 변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변화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변화 당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변화의 주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필드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특히 조직문화 데이터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HR 기능의 쪽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해서 HR 기능 쪽에 딱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제갈공명 보듯이 이럴 것 같은데, 예,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듯이 막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처음에는 뭐 경영진은 뭐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신기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 뭐 반감을 산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막 지표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우리 동료들의 활동이 뭐 영업사원 이제 실적 대시보드처럼 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경영진은 좋아할 수 있어도 HR 입장에서는 좀 싫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HRD 부서,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부서에 있는 교육 만족도라던가 이런 거를 손쉽게 볼 수 있게 하고 교육 비용이라던가 이런 걸 손쉽게 아무런 소통 없이 그거를 구축해가지고 하면은 뭐 경영진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동료들한테 조금 뭐 동료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칼처럼 이렇게 휘두른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동료들의 뒤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니면서 제가 뭐 채용 담당자, 뭐 예를 들어 HR에서 그럼 뭐예요? 저는 HR 애널리스트 하는데요. 딱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HR에서 뭐 담당하세요? 저는 보상 담당해요. 저는 뭐 석세서 담당해요. 뭐 저는 뭐 뭘 담당해요. 뭐 평가 담당해요. 뭐 이런 식으로 평가랑 뭐 근태랑 담당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담당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담당자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데이터로 이렇게 한번 도와드려 볼까요? 라고 끊임없이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접점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데이터로 해가지고 더 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HR이라면 다 연관이 돼 있는 직무기술서를 가지고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하는 거를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채용, 교육, 평가, 배치, 뭐 조직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는 뭐 반대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걸 하느냐라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상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직무 기술서가 이게 직무 분석하고 뭐 HR에서 직무 분석을 한다, 직무 기술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직무 분석하는 그 방법에는 굉장히 고도화가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거를 활용하는 단에서는 좀 많이 잘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직원 배치, 평가, 뭐 교육, 채용 이런 부분에서 잘 활용이 되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직무지서라는 거는 상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내비게이션도 지금은 이제 뭐 티맵이나 이런 거 보겠지만 예전에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막 새로 생긴 도로 같은 거 가면은 그 막 바다 한가운데 내 차가 있고 막 이런 경험들을 보셨을 거예요. 예. 직무지수 또한 여러분들 직무 분석을 해놓고서 그거를 상시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한 1, 2년 지나면은
아, 요즘 현실이랑 좀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쇠도 우리가 녹슬면은 쓰지 않으면은 막 녹슬잖아요, 기계도. 직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채용이랑 이런 데다 다 엮어놔가지고 계속해서 수정 요구가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 HR 시스템에서 그 자신의 직무 기술서를 손쉽게 이제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승인을 누르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제대로 고쳤네서 승인을 딱 누르면은 이 대시보드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데이터 연결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 대시보드에 직무기술서를 경영진이 보는 용, 그리고 HR 기능에서 보는 용, 그리고 임직원이 보는 용으로 각각 나눠가지고 구축을 해놨죠. 저희 임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잘렸는데 이게 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무라는 배를 이제 조종 이렇게 나침반 같은 역할이다 직무기술서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제 컨셉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그 직무마다 이런 미션부터 해가지고 이 주요 업무들 스크롤 보면 되게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굉장히 많고 여기서 필요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 훈련.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 사회교육 갈 테니까 지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없으면은 앞으로는 이제 지원을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업데이트하고 사회교육을 신청해라. 그런 프로세스로 좀 바꿔나가면서 계속해서 이것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뭐 자격증 취득 뭐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이것도 이거랑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직무교육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젝 하는 그런 근거를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임직원들, 우리 직원들이 그럼 이 직무는 뭐 하는 직무일까 하면서 이 직무는 이런 일을 하는 직무구나 하면서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 이 직무 사전에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은지, 어떤 직무를, 예를 들어서 인사기획 이라는 직무, 인사제도 기획이라는 직무를 하기 전에 뭐 기업 문화 직무를 뭐 경험하면 좋은지, 이 이후에는 어떤 직무를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걸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직무 역량 사전들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환경이 변해가지고 이제 이런 업무는 안 하고 우리는 이런 자격증이 앞으로는 중요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더 필요해라고 하면은 상시로 손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게 각자의 팀장들의 책상 서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문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화 돼가지고 모든 임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뭐 채용함에 있어서도 채용 담당자가 굉장히 편하죠. 채용 JD 작성할 때도 그것만 딱 클릭하면은 주요 업무 보고 업무 내용 딱딱딱 적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도 딱딱딱 적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업 부서에 JD 이렇게 작성했는데요라고 하면은 우리 이거 우대상에 이것도 넣어줘 하면은 그건 직무기술 써 그것도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럼 올려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도 직무직무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접을 할 때도 면접관들이 이 직무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직무서가 보통 인사팀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모든 직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한 페이지 딱 띄워놓고선 이거 한 페이지 딱 띄워놓고선 면접관들은 이걸 띄워놓고선 그 면접 보고 있는 직무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이런 뭐 업무라던가 이런 거 보면서 혹시 이런 업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런 식의 질문도 바로바로 뽑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채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되고, 그렇게 이제 3박자가 맞아 가면은 우리 직무기술서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채용되는 직원에 대한 정합성도 더 맞을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채용에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 배치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쓸 일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담도 이제 커리어 면담이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하는 제도를 이번에 좀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이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있던 직무뿐만이 아니라 타사에서 경험했던 직무들도 여기다 작성을 하고 경력 기술서 내부에 있는 경력 기술서처럼 이런 텍스트들도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런 이제 직무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직무, 사전에 어떤 직무를 경험하면 이 직무에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타날 거고. 그래서 차기 희망 직무도 이렇게 적게 하고, 지금 이제 차기 희망 부서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차기 희망 부서가 아니라 차기 희망 직무를 적게 하고, 그 직무를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경력 개발 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끔, 예, 그런 게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대한 부분도 매년 바뀌잖아요. 자기 외국어 실력이.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직무를 찍으면은, 예, 직무별 후보자를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직원들도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자격증이 있고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뭐 그런 나에게 맞는 직무는 무엇일까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적재에서 적소로 가는 거, 적수에서 적재로 가는 거, 이 두 개가 동시에 됐을 때 우리 직무수서의 퀄리티랑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정합성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HR에서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좀 작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직무 기준이나 뭐 직무별 임직원 수를 클릭하면은 어떤 직무마다 이제 임직원 수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멸종 위기 동물 관리하듯이 멸종 위기인 그런 직무들 좀 있는지. 그 아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직무마다 인력 대체 비용이라는 걸 많이 산정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채용 담당자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채용에 쉬운 직무들이 있고 최근은 더 심하죠. 직무별로 편차가. 그래서 정말 사람 한 명 뽑기가 정말 어려운 직무들이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채용 데이터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직무별 후보자를 찍으면 아까 말씀처럼 이 직무에 향후 이 직무, 이 선행 직무, 국내 법무나 재무 관리를 우리 회사에서나 또는 다른 회사에서 경험했던 직원들 그리고 뭐 어떤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차기 희망 직무로 우리 직무를 쓴 직원들 그런 직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쫙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면은 그 직원들에 대해서 예, 이 경력 기술서나 교육 이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 페이지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구축이 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될 여지가 많겠죠. 직무일서를 이미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정확하고 더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직무에 필요한 스킬 같은 경우는 실습형으로 뭐 과정을 만들고 뭐 지식 같은 경우는 뭐 이러닝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막 자격증 코드가 다 달랐어요. 막 채용해서 쓰는 코드랑 그 이력에 있는 자격증 코드랑 사원명부에 있는 자격증 코드랑 막 직무기술서 자격증 코드랑 다 달랐는데 이걸 다 일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채용부터 이제 직무기술서까지 다 일치가 돼가지고 정합성을 체크하는데도 굉장히 손쉽게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겠죠. 그래서 직무마다 뭐 어떤 직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역량이 필요한 직무가 있고 이만큼의 역량이 또 필요한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 있는 필요한 직무에 이만큼의 역량이 필요한 직무에서 뭐 이만큼의 역량을 쌓았다고 해서 그 이상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이만큼이 필요는 이만큼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조직은 뭐 역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예,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분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이런 구축들은 해 나갔고 앞으로 이런 분석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좀 완성이 돼서 이제 내년 정도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치도 다 자동으로 나오게끔 다 틀을 짜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진들에게, 그래서 HR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채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초장부터 이렇게 막 칼 휘젓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등에서 이렇게 부채질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기존의 이 피플애티스의 목적하고 우리 기존 HR의 목적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데이터 분석으로 도와주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을 거고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을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영진에게 보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는 데이터 분석이 아니더라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특히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보고를 받는 경영진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데이터 분석가보다 잘 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프나틱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수월하게 막 보고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다니엘 카네반의 이제 이중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반이 한 건데 일단 시스템 1과 시스템 2, 우리의 사고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진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 먼저 이 시스템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자마자 딱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얘가 누구야? 라고 하면은 심슨 바로 딱 나오잖아요. 이 눈이 어때? 라고 하면은 뭐 행복한 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졸린 눈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스템 1이라고 보면 되고 시스템 2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갑자기 46 곱하기 16 하면은 바로 나온 분 있으세요? 혹시 한 분이라도? 네, 없으시죠? 네. 그렇게 이제 막 고민하고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2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내의 원을 1의 원 내를 사용하느냐, 시스템 2의 내를 사용하느냐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한번 봐보실게요. 여러분들 이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하나 볼 건데 동영상 잘 나오시죠? 채팅창으로 잘 나오는지 한번 좀 안 끊기고 잘 나오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갈란 선생님. 해서 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던졌는지 한번 세보세요. 둘, 셋. 예. 하얀 옷 입은 사람들만. 예, 16번. 맞추신 분. 다 맞추셨죠? 네. 자, 그럼 혹시 고릴라 보신 분 계세요? 네. 아, 틀렸어요. 혹시 사라님 혹시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 보셨어요? 아유, 예, 또 멈춰버렸네. 아, 못 보셨구나. 네. 혹시 못 보셨으면 중간에 커튼 색깔 바뀌는 거 보셨어요? 커튼 색깔? 네. 여자 한 명 빠지는 것도 있었고, 여자 한 명 이렇게 빠지는 것도. 커튼 색깔 바뀌고. 아, 빠지는 건 보셨구나. 네. 세 개 다 보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처럼 보면은 이제 커튼 색깔 바뀌거나, 한 명 빠지거나, 고릴라 중간에 와서 막 이러거나, 그런 건 이제 시스템 1으로 충분히 이제 사고가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시스템 2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시스템 1을 아예 그냥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와 1을 조화를 이뤄가지고 1, 2, 1, 2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시스템 2 기반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2로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작 이게 어떤 결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투 원투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거를 뭐 한다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직무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또 설명드리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먼저 뭐 경영진에게 보고를 할 때 최근에 퇴직률이 많은 것 같아. 우리 회사 퇴직자가 많은 것 같아. 특히 주니어 퇴직자가 많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시나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의 평균 재직 연수는 업계 최고로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주니어들의 퇴직률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우리 주니어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은, 한 3년, 5년 정도 지났을 때, 5년 정도 지났을 때 몇 퍼센트의 임직원들이 남아있을까요?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 보려 5년이 지나면은 우리 100명이 입사했을 때 몇 퍼센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특히 3에서 4년 차, 3, 4, 5년 차의 임직원들이 색깔이 이렇게 갑자기 막 바뀌잖아요. 그게 점점 더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중에 이 숫자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특히 3년, 4년, 5년 차의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 시기에 퇴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무려 이 정도 수치까지 우리가 5년 후에 퇴직을 한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보고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분석이 뭐에 좋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시스템 1이죠. 그래서 시스템 1을 건드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뭐 해서 우리가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직무기술서를 우리 전 임직원들이 다 이렇게 상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따라서 뭐 이게 되고 그 조인을 통해서 마다 후보자를 추천을 해주고 그 후보자들이 과연 이런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이제 상위에 있고 반대로 이제 직원들도 자기한테 맞는 직무에 대해서 찾아갈 수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막 어려운 얘기들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시스템 1, 2를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그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이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샵에 가면은 웬만한 하자가 있지 않고서야 그 물건이 좋아 보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해소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의 상장 시작하라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데이터 분석도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거에 이제 꽂혀버리면은 중간중간에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스템 1을 먼저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2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스템 2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면은 나중에 또 머리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스템 1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보면 스토리텔링, 뭐 옛날에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 이런 채용 공고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써 있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 2를 쭉 설명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임직원들과 면담을 해보니 우리 직원들은 우리 조직이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직장인들은 같은 시기에 태어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과 탐구라는 가치관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임직원한테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 매일매일 새로운 과업을 하는 그 직무가 굉장히 행복한 직장으로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임직원에게는 그곳이 굉장히 예, 고통이겠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직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직무서를 통해서 직무 이동이나 이런 그리고 커리어를 관리해주고 이걸 통해서 직원들의 행복을 한 발 더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좀 진행을 해주고 또 마지막에 이제 직무일서는 이제 사전이 아닌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시스템 2 내용을 정리를 하되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업무해서 채용부터 우리가 채용, 교육, 평가, 배치, 조직 관리에 있어서 이런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무서는 사전이 아닌 내비게이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고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업데이트되지 않는 사전이 아닌 이 내비게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직무서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피플 애널리티스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네, 피플 애널리티스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의사소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새 제가 좀 드는 생각은 좀 이래요. 제가 애널리티스 그래도 지금 3년 넘게 이제 4년 가까이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내 목표가 뭘까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생겨날 거예요. 지금 헤드카운트,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 히어로
워크샵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데이터 분석 역량이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데이터 분석은 점점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데이터 모든 직원들, 우리 HR에서 모든 직원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앞으로 굉장히 people analytics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든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는 HR 애널리틱스가 특별한 과업이 아닌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이제 제 목표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뭐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같이 소통하고 싶으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항상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이 부분이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수록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분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좀 아티클을 피플 애널리 말이 막 꼬이네요. 예, 피플 애널리틱스 관련된 예, 그런 것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강의는 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